네, 안녕하세요.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세안산한의원의 김영남 원장입니다. 저희 조합에서 11월 달에 조합원들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이해와 한의학적 접근법이라는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원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라도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증, 두 번째는 경계, 세 번째는 신경증인데요. 먼저 신경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증은 노이로제라고도 하는데요. 신경증이라 함은 이제 비교적 정신과 질환 중에서 가벼운 증상, 가벼운 우울감, 한 며칠 정도면 해소되는 불안감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정신증을 한번 이제 살펴보자면은 정신증은 이제 증상이 심한 증상을 정신증이라고 하는데요. 조현병이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환각, 환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귀신이 보인다든지, 이게 정체 모를 사람이 이게 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망상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뭐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이제 물컵에 이 독약을 누군가 탔다. 나를 이제 독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피해 의식을 갖고 이제 피해 망상을 갖게 되는 증상. 그런 것이 정신증이라고 하는데, 정신증은 이게 좀 증상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병식이 없다. 이 병식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병식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병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환각, 환청 같은 이제 증상이 심한 것에 비해서 아무래도 병원에 이제 자기 걸음으로 오는 환자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이 부모님이나 이 지인들에 의해서 병원에 좀 이렇게 오래 이제 병을 앓은 다음에 좀 늦게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단계 경계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없었던 분류인데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신경증과 정신증 이렇게 두 개로 보다가 그 경계 단계에 있다. 신경증과 정신증의 중간 단계에 있다 해서 이 경계라는 분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증보다는 증상이 심한데 이 정신증만큼 증상이 심하지는 않다 해서 이제 경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울증 같은 것이 이제 경계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표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이제 호칭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이게 시간 순서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분류를 한 것입니다. 1단계가 가장 어린 시기에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가장 어린 시기에 학대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발병하는 것이고, 2단계는 1단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늦은 시기, 유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이제 한 3세에서 5세 정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발병한다고 해서 시간 순서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붙여보았는데요. 일단 나이에 있어서 그 시간에 있어서 이 135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1, 3, 5. 먼저 1단계를 살펴보면은 이 0세에서 1세에 어떤 이제 어머니가 양육자가 이 산후 우울증이 왔다든지 해서 아이에게 이제 모유를 제때 안 준다든지 아기를 꼬집는다든지 이제 심하면 이제 아기를 집어던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1단계에 이제 소속된 아이는 굉장히 이제 붕괴 불안이라고 해서 자기 존재가 붕괴되는, 자기 존재가 소멸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기억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1단계에 이제 0세에서 1세에 속한 아기들은 그 기억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거든요. 아무래도 아무리 머리가 좋으신 분들도 그 0세에서 1세 때 신생아, 영아기 때, 영유아 때 기억은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억이 없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기 자신과 이 남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있어야지 나의 어떤 추억 같은 게 형성이 되고 내 자아가 형성이 되고 내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기억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나와 남을 구분 못하고 또 이제 엄마와 아빠를 구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남에 대한 이 구분이 불확실하다라고 해서 기억이 없다는 것이 이제 0세에서 1세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어머니가 아기를 학대를 했을 때 이 어머니가 나를 꼬집는 건지 내 손이 내 자신을 꼬집는 건지를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억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엄마가 날 꼬집은 건가? 내가 날 꼬집은 건가? 이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그 투명 인간이 날 꼬집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붕괴 불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0세에서 1대에 그런 학대를 당한 아이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심리적,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좀 공포감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저희 조합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학교 수업 중에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에릭슨의 발달 단계도
이 0세에서 1세의 그런 이제 붕괴불안, 기억에 근거한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면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사실 이렇게 적당한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고 또 이렇게 좀 위기 상황에서 이 근육도 이렇게 강화해주고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또 이제 자연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인데 이렇게 0세에서 1대 학대당한 사람들은 이 도파민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도파민의 농도가 이제 적당하면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은 이 환청이나 환각, 각성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한 조현병 환자들의 이 환청 증상이나 환각 그리고 망상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불신이라는 증상이 이제 환청이랑 관련이 많은데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감각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환각, 내 감각을 믿지 못하니까 환각이 들리는 것이고 또 타인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망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물에다가 뭐 독을 탄 거다. 타인을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로서는 도파민의 농도를 낮춰주는 안티사이코틱이라고 해서 이제 항도파민 계열의 약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이제 1세에서 3세인데요. 1세에서 3세는 이제 0세에서 1세랑은 다르게 어느 정도는 이제 기억이 점차 생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제 완전하지 못한 기억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기억이 어느 정도 형성되니까 이제 엄마랑 엄마가 아닌 사람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돼요. 기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전한 기억은 아니라서 엄마가 계속 눈앞에 보여야 되는 상황. 이걸 이제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데요. 대상 영속성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까꿍 이런 놀이랑 관련이 많은데 피아제라는 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소파 밑으로 이제 공을 떼굴떼굴 굴렸을 때 0세에서 1세 아이들은 이게 아장아장 기어가다가도 소파 밑으로 공이 들어가면은 공이 사라졌네 하고 다시 이제 자기가 가던 길로 돌아가는데 1세에서 3세 아이들은 이 소파 밑을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공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형성되긴 하지만 바로 그 직전까지는 뭔가 자기 눈앞에 있었어야지 기억할 수 있는 약간 그 애매한 기억력. 그래서 이때 이제 시기의 불안은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요. 분리불안은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한테 이제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려고 하고 엄마랑 이제 떨어지면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울고 그게 이제 기억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엄마에 대한 기억이 온전하면은 엄마랑 떨어져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세에서 3세 때는 그렇게 어린이집도 이제 보낼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제 기억이 불완전한 기억이기 때문에 분리불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한 가지 현상이 또 있는데요. 아까 에릭슨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었죠. 그 에릭슨이 아까 0세에서 1세에는 불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1세에서 3세의 이 아이들한테는 수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그 밑에 3세에서 5세의 그 죄책과 함께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 수치랑 죄책은 큰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수치는 예를 들면은 그 A라는 아이랑 B라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아이는 영어는 100점을 맞고 수학은 빵점을 맞았어요. B라는 아이는 영어는 빵점을 맞고 반대로 이제 수학을 100점 맞았다고 합시다. 그럼 A라는 아이는 영어를 100점 맞았는데 뭔가 이 영어를 100점 맞았지만 수학이 빵점이라는 이유로 나는 되게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되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엄마한테 혼날 거고 대학교도 제대로 못 갈 거고 나는 취업도 못 할 거고 결혼도 못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사실 영어를 100점 맞았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을 한다든지 유학을 가다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분리가 안 된다는 게 자기 장점과 단점도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장단점도 온전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만 지적을 받거나 한 가지만 좀 무너져도 그 수치라 하면 나의 존재 전체를 그 옆에 all or non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 존재 전체를 좀 부정하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심각하면 극단적인 선택, 그 자살, 그러니까 우울증도 2단계에 속한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아까 B라는 아이는 영어는 빵점 맞았지만 수학을 100점 맞았다고 했죠. 이 3세에서 5세 아이는 3단계 아이는 수학을 100점 맞았기 때문에 영어는 빵점 맞았지만 내가 좀 엄마한테 좀 혼나고 말지. 그래서 죄책감, 영어 빵점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은 잠깐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100점 맞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과로 가면 되지. 수학 선생님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을 이제 장점과 단점이 그리고 기억이 온전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하게 나갈 수 있는 시기. 그래서 만 5세는 지나야지 이제 학교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1세에서 3세 같은 경우는 이 장점과 단점을 엄격하게 구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훈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양육자가 이 훈계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은 안 그래도 장점과 단점, 옳고 그름을 엄밀하게 나누지 못하는 아이인데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아이한테 이 훈계를 할 때 일관적으로 훈육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울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커서.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한 세 1세 아이부터 좀 걸어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막 엄마가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우리 애는 벌써 이렇게 걸음마도 하고 하면서 칭찬해줬다가 또 어쩔 때 좀 기분 안 좋을 때는 너 좀 정신 없으니까 좀 앉아있어 이러면은 어쩔 때는 칭찬하고 어쩔 때는 같은 행위인데 애기 입장에서는 어쩔 땐 칭찬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훈계를 하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분리불안,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관적인 양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치료제로 이제 세로토닌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까 도파민은 너무 과잉된 도파민을 낮춰주는 항도파민제를 쓴다고 했는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이렇게 뭐 수면이나 불면증 관련해서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세로토닌은 너무 업된 건 좀 낮춰지고 너무 낮춰진 건 좀 이제 적당히 올려주는 좀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로토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2단계 환자들은 all or none 막 이거 아니면 저거 막 나는 죽어야 돼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너무 조증이거나 우울증이거나 근데 그거를 너무 올라간 건 낮춰주고 너무 낮아진 건 올려줌으로써 이 균형을 맞춰주는 약입니다. 3세에서 5세의 약물은 그 죄책이라고 했죠. 에릭슨의 분류로는. 이 아이들은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자살 위험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인격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학대를 당했거나 그랬어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장점과 단점이나 그런 것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심각한 증상은 앓지 않는다고 했죠. 아까 신경증, 3단계 신경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증이 제가 아까 좀 가벼운 증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도 이제 종종 이제 뭐 배우자 사별한다든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그런 이제 좀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생긴다면은 얼마든지 좀 1단계, 2단계 환자들 못지않게 이 극심한 이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상실 불안이라고 합니다. 상실 불안이라 하면 이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온전하게 형성이 됐지만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이제 하는 그런 애정결핍 불안이라고도 하고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바로 이 3세에서 5세 그 죄책의 시기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 그런 식으로 좀 이성에 대한 관도 생기고 하면서 약간 이제 그런 애정에 관한 부분 또 상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거절당할까봐 불안한 그 거절 불안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제 환자들은 한 이렇게 적당한 상담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약물을 복용을 추천하진 않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좀 배우자의 사별이라든지 그런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가바라는 계열의 약물을 처방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바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벤조디아제핀이라든지 이 졸피뎀 같은 약물도 이 가바 쪽에 작용하는 약물인데요. 아까 도파민은 높아진 걸 낮춰주고 이 세로토닌은 이 균형을 맞춰준다고 했다면은 가바는 좀 이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물질인데 이게 너무 부족한 경우가 유전적으로 많거든요. 그럼 이제 가바를 높여주는 이제 약물을 쓰면은 졸피뎀 같은 약, 그럼 이제 불안감이 낮춰지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융에 대해서도 제가 표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이제 에릭슨이나 이제 프로이트의 분류라면은 융은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좀 종교적 차원에서도 이 정신병을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융 하면은 요즘 되게 MBTI가 유행하다 보니까 마치 뭐 MBTI의 창시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융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 프로이트랑 융이 원래 굉장히 친했습니다. 원래 이제 정신분석학회에서 같이 공동 강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융이랑 프로이트가 이 한바탕 싸움을 하고 갈라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에 관한 부분인데 프로이트는 이제 유대인 출신이긴 했지만 이제 약간 무신론자라서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이나 종교적인 부분, 신앙이나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는데 융 같은 경우는 이 아버지가 목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그 1단계, 그 불신,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야. 이렇게 환청도 들리고, 그런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이제 뭐 하나님이라든지 그런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을 만한 존재, 이제 의지할 만한 존재, 어떤 이제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구나.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존재한다구나. 그런 이제 믿음이나 신앙이 생겼을 때, 도파민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신앙의 차원에서도, 종교적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불신을 해소할 수가 있다라고 보았고, 또 아까 부모가 2단계 시기에서도 일관적으로 양육을 못했을 때 왔다 갔다 했을 때 좀 이렇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좀 종교적 차원에서 이렇게 뭐 아가페 사랑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일관된 사랑, 이 무한한 사랑 그런 걸 종교적 수준에 체험을 했을 때 우울증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뭐 3단계 같은 경우도 심하진 않지만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 상실 불안이나
애정 결핍 불안이 생길 수가 있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천국이라든지 그런 사후세계 같은 이제 믿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죽어서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일찍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육은 나중에 따로 분석 심리학회라는 거를 따로 차리긴 합니다. 이렇게 표를 길게 설명했는데요. 이 빙산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뢰, 수치, 죄책, 이런 이제 사회적, 환경적, 가정적 부분은 이 프로이트는 이 초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슈퍼에고라고 표현을 했고요. 빙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이제 아까 심리적인 부분, 이 불안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 뭐 인정 욕구가 있고 안전에 대한 의심 막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 이제 에고라고 하는데, 자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빙산에서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초와 이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본능인데요. 프로이트가 본능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공격적 본능, 성적 본능, 아마 저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물질들도 다 이제 공격적 본능, 공격성, 성욕 뭐 그런 거랑 관련이 많은 물질들인데, 이런 식으로 호르몬이나 육체적인, 신체적인 이렇게 물질들도 심리학에 다 이렇게 들어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햇빛 그림이 있는데, 융은 이제 이런 자아, 초자, 원초와 그러니까 본능, 뭐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가정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종교적 건강까지 얘기했던 게 융이다. 이거를 피라미드로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제 표로 정리하다 보니까 좀 확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환자분의 사례가 하나가 있었어요. 요즘 이렇게 부동산 얘기 갖고도 얘기가 많은데, 이게 좀 남편분이랑 이 부동산 연끌을 좀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남편분 이제 사모님은, 그 아내분은 부동산 연끌하기 싫었는데, 이제 남편분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좀 투자를 했다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부부 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막 내가 그러니까 사지 말자고 했는데 왜 샀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좀 트러블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혼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 아내분이 굉장히 좀 우울증도 심하게 오시고, 우울증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일단 사회적, 환경적으로 볼 때가 그 슈퍼에고가 사회 환경적 건강이라고 했죠. 가정 환경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경제적으로 문제 생겼는데, 그것이 지금 정신적, 에고 단계에서 심리적 영역에서 굉장히 불안감과 우울감을 유발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그 이드의 영역에서 이렇게 분비되어야 될지 말아야 되는 이 물질이 많이 분비되고, 호르몬이나 아드레날린이나, 그렇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신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또 이제 뭐 교회를 좀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물론 약물도 좀 한약도 처방을 해드리긴 했지만, 좀 이제 교회를 다니시길래 좀 이렇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사랑, 용서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좀 남편분이 잘못하신 게 맞지만은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남편을 좀 사랑해주시고, 그래도 남편분한테 좀 따뜻한 말 건네드리기, 이렇게 뭐 여보 이렇게 좀 힘들지만 같이 한번 잘 이겨내봐요 이런 식으로 좀 따뜻한 말을 사랑해주고 용서를 해주면은, 성경에도 이제 사랑하라는 말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추천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실천을 잘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부부 관계도 이제 회복이 많이 되고, 남편과 이제 잘 화해를 해서 약도 먹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 환경이 회복되고 약물도 잘 복용하니까 지금은 이제 불면증도 사라지셨고 이 우울감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드니까 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표의 내용들이 좀 잘 와닿으실까요? 약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1단계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의 농도를 낮춰주는 약을 쓴다고 했어요. 그 불신 때문에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도파민이 많이 분비됐으니까 도파민의 농도를 낮춰줘야 되겠죠. 그런 대표적인 약들이 뭐 클로르프로마진, 뭐 할리페리돌, 뭐 올란자핀, 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아리피프라졸 이런 약도 요즘은 이제 많이 처방하고요. 그 각각의 약물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다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약물에 대한 설명을 좀 현장 강의에서 보충을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이제 좀 보자면은 올란자핀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올란자핀이라는 약은 좀 이렇게 효과는 좋은데, 도파민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는 좋은데, 이 부작용으로 체중이 굉장히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도파민이 우리 인체 속에서 원래는 이게 좀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위기 상황에 도망치기 위해 할 때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도망칠 때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장이나 그런 쪽에 이제 드릴 에너지들을 이 근육으로 몰아주다 보니까 식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파민인데, 도파민을 그 환청을 없애기 위해서,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조현병 고치기 위해서 도파민을 없애버리니까 식욕이 폭발해가지고 이제 밥을 막 먹는 거죠.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 좀 이제 올란자핀이 있고, 올란자핀의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인 약이 아리피프라졸이라고 해서 아빌리파이라고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복용 중이신데,
이건 이제 좀 도파민의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는 엄청 이렇게 올란자펜이나 다른 약에 비해서 강하지 않지만 좀 부작용이 적은 약이라는 거.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한약 중에서도 뭐 대황, 조구등, 원지, 석창포 뭐 이러한 약물들이 도파민 농도를 낮춰주는 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단계 약물들에 대해서도 이 모든 약물을 살펴보진 않을 거고 좀 유명한 약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일단 TCA라는 약은 이제 옛날에 많이 썼고 요즘은 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2단계는 아까 세로토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TCA는 이 세로토닌만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고 히스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좀 난잡하게 건드는 약물이다 보니까 좀 졸음이 올 수도 있고 좀 부작용들이 있어서 요즘은 잘 쓰지 않고요. 요즘은 그 SSRI라고 해서 자료화면 아래쪽에 SSRI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상품명으로 프로작이라는 약이 유명한데요. 우울증 환자들은 거의 요즘은 이제 이 SSRI, 이 프로작이라는 약을 거의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SSRI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 세로토닌 농도를 집중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은 하지만 이 세로토닌이 부작용이 한 가지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위장 쪽에도 그 세로토닌 그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뇌보다도 위장 쪽에 세로토닌 그 수용체가 많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약을 먹었을 때 위장 근육이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속쓰림, 이렇게 구역감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SSRI 그 세로토닌 약물 드시는 분들 중에서 환자분들이 너무 속이 쓰린다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부작용을 좀 이렇게 낮춘 약이 그 멀타자핀이라고 해서 이 부스피론, 좀 이렇게 세로토닌이 이 뇌에만 잘 가고 이 위장 쪽에서는 이렇게 구역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부작용을 줄인 약으로 이제 멀타자핀이라는 세로토닌 계열 약물도 존재합니다. 한약 중에서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뭐 조구등, 울금, 천마, 그리고 치자, 하판피, 침향 이런 약들이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약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 항불안제, 아까 이제 주도 죄책할 때 죄책에 속하는 영역이죠. 이분들은 장점과 단점이나 어떤 이제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기억이 온전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나 이 불안을 알아도 금방금방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은 이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아까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는 약물을 이제 평생 드셔야 되는 경우도 많고 최소한 2주에서 한 2, 3개월까지도 드셔야 되는데 이 3단계 약물은 그거에 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그 이하의 기간으로 복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이피뎀이라든지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이 3단계 항불안제에 속한 약물들입니다. 이 한약 중에서도 불면증이 자주 처방하는 석창포, 천마, 산조인 그런 약들이 벤조디아제핀, 항불안제, 가바 계열의 약물이고요. 또 시오, 복령, 황련, 후박. 아까 인삼 같은 경우는 도파민 얘기할 때도 나왔는데 인삼은 도파민 계열 약물이기도 하지만 이 가바 쪽에도 작용하는 약물이라서 인삼이 우리가 흔히 보약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정신과 쪽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약이 또 인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양약도 있고 한약도 있는데 그럼 어떤 약을 먹어야 되냐고 또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뭐 양약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한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까 그 조현병처럼 증상이 극심한 것, 도파민의 농도가 너무 극심해진 사람들은 사실 저희는 이제 양약을 드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그 한약은 이제 양약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자료화면 보시면은 양약 같은 경우는 그 뇌에 있는 수용체들의 뇌 신경에 있는 이제 리셉터들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달라붙었다가 강하게 달라붙고 심지어 영구적으로 달라붙기도 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효과가 굉장히 빠른데 한약은 그에 비해서 좀 리셉터나 이런 수용체들에 천천히 달라붙었다가 천천히 떼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효과가 양약에 비해서 살짝 좀 느리고 대신에 이제 부작용은 좀 적은 편 그런 게 이제 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현병처럼 좀 증상이 극심한 분들은 당연히 이제 좀 일단 극심한 증상 빨리 잠재우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양약을 드실 걸 추천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조현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 한약 계열의 아까 도파민 계열 약들 인삼이라든지 원지, 석창포 그런 약들을 양약과 함께 먹으면은 그 양약의 좀 횟수를 좀 줄이면서 좀 한약을 같이 먹으면은 양약이 유발하는 그런 식욕 증진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는 역할을 또 한약이 함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증상이 극심한 분들은 한약을 좀 보조적인 측면에서 권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2단계 그 우울증에 속하는 그 세로토닌 영역부터는 사실 한약도 양약에 비해서 결코 이제 뒤처지지 않는 효과를 낸다는 논문들이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환자들은 양약을 우선적으로 권하지만 2단계 그 우울증, 세로토닌 환자들은 한약을 통해서도
단독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이제 아까 부작용이 이제 속쓰림 부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로토닌 계열의 약물이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한약은 한 가지 약재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로토닌 계열의 약물도 넣지만 그 후박이라든지 뭐 조구등 같은 세로토닌 약물도 넣지만 또 이제 위장을 보호해주는 소화제들도 저희가 같이 처방을 해드리기 때문에 속쓰림 부작용을 줄어들이면서 또 우울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한약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3단계의 경우에도 3단계는 신경증 환자들은 그 가바 자체가 굉장히 단기간만 복용해도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약이든 양약이든 선택해서 드셔도 신경증이나 이 경계 쪽에 속하는 환자들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약물이나 이렇게 한약, 양약에 관해서 설명을 했다면은 사실 정신과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약물 치료만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담요법이나 이제 명상도 뭐 이렇게 명상이나 기도 이런 것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EFT라고 감정자유기법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제1호 한의학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기법인데요. 정신과 환자들에게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경락을 두드리면서 경혈을 두드리면서 명상을이나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한의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제 미국인 상담가가 개발했는데 게리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개발했는데 그분이 좀 한의학에 대한 조예가 깊으셨나 봐요. 자기가 이제 상담하던 환자들한테 이렇게 좀 한의학적인 그런 혈자리들을 두드리면서 명상을 해보고 뭐 기도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명상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혈자리 두드리면서 했을 때 효과가 좋더라.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SCI급 이제 국제 이제 우수 저널들에 기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2년 전에 한의학 신의료기술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EFT는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기존에 ACT라고 해서 이 정신과 영역에서 좀 유행하는 기법이 최근에 존재했습니다. 이 ACT는 이제 뭐냐면은 ACT 이제 A는 억셉인데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해서 원래 이제 그 전까지의 정신과 상담은 약간 환자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이제 우울증 왔을 때 환자분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환자분 성격에서 좀 부모님과 관계에서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보고 교정을 해보고 고쳐봅시다. 이런 식으로 좀 환자를 좀 티칭하고 바꿔보려는 노력을 상담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곤 했었어요. 아까 특히 2단계 세로토닌 환자 얘기할 때 그분들은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분리가 안 되고 수치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분의 이제 트라우마나 우울증 환자의 어떤 약점을 수치를 잘못 건드리면은 이 극단적 선택까지도 이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이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곤 해서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이 치료자들이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수용하고 또 환자 스스로도 그냥 현재에 머물도록 하자. 그냥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말자 억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된 게 ACT 수용 전념 치료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혈자리랑 경락 이론이랑 융합한 것이 EFT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이 후계혈이라고 하는데요. 후계혈은 이 한의원에 좀 머리 쪽, 뇌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그 침 맞는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목 아프셔서 한의원 오신 분들도 이쪽에 침 맞은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목 쪽이나 이 두면부, 이 뇌 쪽으로 좀 작용하는 혈자리라고 옛날부터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혈자리를 두드리면서 어떤 명상이나 멘트를 이제 말하도록 돼 있어요. 아까 그 수용 전념 치료에서 사용하는 그 문장을, 그 멘트를 말하면서, 눈을 감고 말하면서 두드리면 됩니다. 수용 전념 치료 ACT에서는 보통 이러한 멘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비록 나는 무엇 하지만 이런 나를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비록 나는 무엇 하지만 이런 나를 깊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이제 멘트를 완전 똑같이 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그 무엇에다가는 자신의 이제 본인의 증상을 넣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뭐 화가 너무 많이 난다. 부모님과 싸워서 화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비록 나는 부모님이랑 싸워서 화가 나지만 이런 나를 뭐 인정하고 깊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증상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이 멘트를 하면서 이 후계혈을 두드려주는 겁니다. 보통 한 3번 정도 하게 됩니다. 비록 나는 부모님과 싸워서 화가 나지만 이런 나를 깊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나는
부모님과 싸워서 화가 나지만 이런 나를 깊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나는 부모님과 싸워서 화가 나지만 이런 나를 깊이 인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후계열을 두드리면서 3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ACT의 내용을요. 그리고 후계열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짧은 버전으로 몇 가지 혈자리를 이제 두드려야 되는데요. 찬죽혈이라고 해서 이 눈썹 끝에 있는 혈자리가 하나가 있고, 이 태양혈이라고 해서 이 눈 끝에 있는 혈자리, 그리고 승읍혈이라고 해서 눈 아래쪽에 있는 혈자리, 그리고 이제 인중혈, 인중에 있는 쪽, 이제 승장혈이라고 해서 이제 입술 아래쪽에 있는 혈자리 5군데가 있습니다. 다 얼굴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긴 멘트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짧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는 부모님과 싸워서 화가 난다. 나는 부모님과 싸워서 화가 난다. 나는 뭐 화가 난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짧게 아까보다 더 훨씬 짧은 멘트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혈자리들 두드려주면 됩니다. 한 번씩만 그러니까 멘트는 한 번씩만 하면 돼요. 각 혈자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그냥 화가 난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부모님과 싸워서 화가 난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두드리면서 한 번씩만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만 이런 혈자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손가락 쪽에도 아까 후계열 말고도 나머지 혈자리 5개가 더 있는데요. 혹시 체했을 때 손가락 따보신 기억들이 다 있을까요? 딱 그 부분들입니다. 이 손톱 밑에 딱 이제 직각으로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두드리면서 똑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부모님과 싸워서 화가 났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짧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한 번만 하시면은 후계열 두드리는 과정부터 손가락 두드리는 것까지 한 번의 과정을 하면은 이걸 하기 전에 이제 먼저 기록을 하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증상이 불편한 정도가 0에서 10점 중에 몇 점 정도인가. 내가 부모님이랑 싸워서 지금 스트레스가 한 9점 정도다. 근데 그거 이제 한 번만 해도 보통 대부분 환자들이 한 5에서 6, 뭐 6에서 7, 진짜 빠르신 분들은 뭐 2에서 3까지도 뭐 한 번만 해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제1호 한의학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정도로 효과가 단순성에 비해서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이거를 좀 이렇게 반복하도록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정신과의 발전 역사와 또 이제 심리학적, 양의학적,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세안산 한의원에서도 모든 원장님들이 정신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공감하는 태도로 진료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조합원분들이나 이제 현장에서 강의 듣는 조합원분들, 또 꼭 저희 의료사협 조합원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혹시 본인이 1단계나 2단계, 3단계 이 질환 중에 본인이나 혹은 이제 가족들, 지인들이 해당이 되신다면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혈자리 두드리기 해보셔도 좋고, 혹시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명상이나 혈자리 두드리기로 EFT로만으로도 좀 해결이 어렵다면은 저희 한의원에 언제든 내원해 주신다면은 저희 원장님들과 함께 좀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의원은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데요. 월피동 민방위 교육장에서 걸어서 1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파크프라자 5층이라고 하는데 이 자세한 주소는 이 화면에 나가는 곳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이제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허명성 원장님께서 보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유튜브 강의를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